나스닥이 빠졌다고 단순 조정으로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주가 하나가 아니라 연준이 다시 확인한 인플레이션 부담과 시장의 눈높이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연준 베이지북이 던진 경고를 시장 금리, 기술주 밸류에이션, 업종별 반응 순서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장을 폭락의 시작으로 단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AI 기대만으로 모든 걸 용서해주던 구간에서 다시 숙제 검사를 시작한 장면에 가깝다고 봅니다. 먼저 베이지북은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숫자 하나로 끝나는 지표가 아닙니다. 12개 연준 지역이 현장에서 듣는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모아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은 정밀한 온도계라기보다 시장의 체온 일기장에 가깝습니다. 숫자가 늦게 확인되기 전에 기업들이 이미 느끼는 비용 압박을 먼저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예민하게 본 부분은 성장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는 버티는데 물가 부담도 같이 남아있다는 조합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게 왜 기술주에 부담이 되냐면 기술주는 미래 이익을 오늘 가격으로 당겨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의 큰 꿈도 현재 가치로는 조금 날씬해집니다. 브리핑 기준으로 다우는 1%대, S&P 500은 0.7%대, 나스닥은 0.9% 가까이 밀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하루 조정이지만 안쪽의 메시지는 꽤 선명했습니다. 시장 금리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49% 부근으로 올라가면 투자자는 성장 스토리만 보지 않고 그 성장에 얼마를 지불할지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에 유가가 같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에너지 가격은 소비자 심리, 기업 비용, 연준의 물가 판단을 한 번에 흔드는 버튼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을 한 줄로 보면 좋은 주식이 나빠졌다기보다 좋은 주식에 붙어있던 가격표가 다시 검사받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영수증을 갑자기 꼼꼼히 보는 거죠. 베이지북에서 중요한 단어는 완만한 성장과 물가 부담입니다. 성장만 보면 안심이고 물가만 보면 긴장인데 둘이 같이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렵습니다. 고용도 완전히 무너진 그림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소비는 버티지만 동시에 임금과 서비스 물가가 쉽게 식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도 남습니다. 소비는 전체로 보면 버티는 듯 보여도 안쪽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계속 쓰고 저소득층은 가격표를 더 오래 보는 K자 경제가 강해지면 기업 실적의 질도 달라집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수가 버티는 것과 소비자가 버티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수는 몇 개 대형주가 밀어도 올라가지만 소비는 가계부가 직접 계산합니다. 기술주 투자자가 봐야 할 건 단순히 나스닥이 하루에 몇 퍼센트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금리, 유가, 실적 기대, 그리고 업종별 자금 이동이 같은 방향으로 압박하는지입니다.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여전히 장기 성장 이야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야기가 강할수록 단기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의 질문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실적이 괜찮으면 주가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묻는 건 괜찮냐가 아니라 이미 올라간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좋냐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AI 인프라 종목이 좋은 숫자를 보여도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앞서 달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가 쉬어가면 시장 전체 분위기도 같이 식습니다. 선수가 잠깐 물 마시는 건 자연스럽지만 관중석은 괜히 조용해집니다. 다만 모든 기술주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일부 반도체, 장비, 플랫폼 종목은 반등하거나 버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술주 탈출이라기보다 선별 압력입니다. 방어주와 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버티면 시장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성장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비용 상승과 변동성을 대비하는 쪽으로 일부 돈을 옮기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위험회피 한마디로만 보진 않습니다. 정확히는 비싼 성장주에는 더 높은 증명 비용을 요구하고 현금 흐름이 보이는 업종에는 숨을 돌리는 자금이 붙는 그림입니다. 베이지북이 말하는 물가 부담은 차트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류, 에너지, 비료, 임금, 보험료처럼 기업 손익계산서 곳곳에 숨어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오를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이는 겁니다. 전자는 소비를 흔들고 후자는 이익을 흔듭니다. 어느 쪽이든 주가는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매출 성장률뿐 아니라 마진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매출은 커지는데 비용도 같이 커지면 시장은 박수를 치다가도 손목시계를 봅니다. 얼마나 오래 가냐는 질문입니다. AI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전력, 냉각, 네트워크 투자가 커질수록 매출 기회는 커지지만 동시에 실제 이익으로 돌아오는 시간표를 더 따져야 합니다. 이건 AI 회의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산업일수록 돈이 들어가는 순서와 돈이 회수되는 순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붕과 손익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가 높아질 때 기술주가 예민한 이유는 성장주의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먼 미래의 이익을 많이 기대할수록
할인율 변화에 가격이 더 흔들립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거나 물가 부담이 식으면 같은 기술주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기술주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조건부 장세라는 겁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가 더 올라가는지, 둘째, 실적 전망이 버티는지, 셋째, 상승 종목이 몇 개 대형주에만 몰리는지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나빠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그림은 지수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부 체력은 얇아지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정장 차림인데 안쪽은 운동화 끈이 풀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줄고 몇몇 초대형 주만 지수를 끌고 가면 투자자는 체감상 더 불안해집니다. 지수는 신고가 근처인데 내 계좌는 왜 이러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럴 때 시장을 해석할 때는 지수보다 히트맵을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디가 빠졌고 어디가 버텼고 어디에 돈이 숨어 있는지 보면 시장에 진짜 걱정이 보입니다. 에너지주가 강하고 기술주가 쉬면 시장은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주가 강하면 소비 둔화나 변동성 대비 심리가 커졌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주가 오른다고 무조건 침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극단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가끔은 우산을 들고 나가는 직장인에 가깝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할 건 하루 하락을 보고 모든 결론을 끝내는 겁니다. 하루 하락은 소음일 수 있지만 그 하락의 이유가 반복되면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는지 보려면 다음 발표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나온 가격들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채권금리, 유가, 달러, 성장주와 방어주의 상대 강도가 그 힌트입니다. 저는 특히 10년물 금리와 나스닥의 관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나스닥이 계속 버틴다면 실적 기대가 강하다는 뜻이고 금리 상승에 바로 흔들리면 가격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유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동 긴장이 유가를 밀어 올리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살아납니다. 연준이 싫어하는 숙제가 책상 위에 다시 올라오는 셈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이 항상 시장 전체 악재로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기업에는 호재일 수 있고 일부 산업에는 비용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시장이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빠지는데 어떤 업종은 오르고 기술주는 쉬는데 에너지는 버티는 장면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금이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조합은 성장은 괜찮은데 물가가 끈적한 상황입니다. 경제가 약하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생기지만 물가가 남아있으면 그 버튼을 누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FOMC를 앞둔 시장은 작은 문장에도 예민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한 단어를 거의 주식시장 날씨 앱처럼 봅니다. 구름 한 개에도 우산을 펼치는 분위기죠. 이때 기술주에는 두 가지 압박이 생깁니다. 하나는 금리 부담, 다른 하나는 기대 부담입니다. 금리는 바깥에서 누르고 기대는 안쪽에서 더 좋은 숫자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기술주가 다시 강해지려면 두 가지 중 하나는 풀려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오거나 실적과 가이던스가 기대보다 확실히 좋아서 높은 가격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저는 후자보다 전자가 더 빠른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AI 기대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완화될 때 시장의 표정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만 보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적 전망이 꺾이면 금리가 내려와도 주가는 바로 웃지 못합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체력이 바닥이면 회복이 늦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금리와 실적을 같이 봐야 합니다. 금리만 보는 사람은 매크로에 휘둘리고 실적만 보는 사람은 가격표를 놓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렵게 말하면 가격의 무게입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높은 가격에 산 주식은 작은 실망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의자가 높을수록 내려올 때 무릎이 더 시큰한 법입니다. 최근 AI 주식이 많이 오른 뒤라면 실적 발표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시장은 성장을 의심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산 만큼 더 확인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쉬어가는 장과 꺾이는 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쉬어가는 장은 기대가 식어도 이익 전망이 버팁니다. 꺾이는 장은 기대와 이익 전망이 같이 내려갑니다. 이 구분을 하려면 주가보다 가이던스와 애널리스트 추정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흔들리지만 추정치가 줄줄이 내려가면 시장의 계산식 자체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 거래의 폭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줄고 하락하는 종목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일부 과열 종목만 쉬고 다른 업종이 받쳐주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을 전면 도망갈 장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성장주나 들고 있으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질을 구분하는 장에 가깝습니다. 성장의 질이란 말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마진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너무 비싼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적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수요가 있다고 해서 매 분기 주가가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는 말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릅니다.
맛집도 줄이 너무 길면 점심시간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 이후 시장이 보여준 반응은 좋은 회사도 높은 금리와 높은 기대를 동시에 만나면 쉬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술주에 대한 경고이자 기회 구분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계좌를 세 구역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장기 핵심 기술주, 실적 확인이 필요한 성장주, 그리고 금리와 물가에 덜 민감한 완충 자산입니다. 장기 핵심 기술주는 이야기보다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성장, 현금 흐름, 투자 지출, 마진 흐름이 유지되는지 보면 단기 조정과 구조 변화가 구분됩니다. 실적 확인이 필요한 성장주는 기대가 높은 만큼 손절이나 매수 같은 결론보다 먼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성장률이 버티는지, 비용이 통제되는지입니다. 완충 자산은 재미가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 전체를 덜 출렁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재미만 찾으면 계좌가 놀이기구가 됩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현금 비중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봅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만들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커질 때 판단할 시간을 사줍니다. 급하게 뛰어들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만 현금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부 팔기나 전부 사기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조절할지 미리 정하는 겁니다. 조건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실적 전망이 버티면 성장주 비중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추정치가 내려가면 방어적으로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 빠졌다는 문장보다 중요한 건 왜 빠졌느냐입니다. 이익이 꺾여서인지 금리가 올라서인지 기대가 과했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기술주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와 반도체의 큰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시장은 이제 그 흐름에 붙은 가격표를 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기술주가 쉬어간다면 그 자체를 공포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좋은 기업과 비싼 가격이 분리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시장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금리 상승과 실적 하향, 시장폭 축소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면 단순 조정보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의 메시지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연준이 아직 물가에서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면 시장도 기술주 가격에 완전히 관대해지기 어렵습니다. 투자 판단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지금은 예측보다 점검이 먼저입니다. 금리, 물가, 실적, 가격표를 한 장에 놓고 봐야 흔들릴 때도 덜 휘둘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우주 산업보다 시장의 돈 흐름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